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도급과 그리고 소방기술자 관련되는 얘기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일부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도급 들어가 볼게요. 도급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각종 공사할 때는 도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도급은 뭐냐 그러면요. 한번 여기 이렇게 봅니다. 만약 여기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있다. 발주자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공사를 하면은 그건 도급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정한 업자한테 공사를 맡길 수가 있고 그게 맡기는 게 현장에서 뭐 다반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시설 업자가 있다. 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요 사람들이 주인이지만 자기가 공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공사를 맡겨요. 공사를 맡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거기 공사를 이 사람들은 시행을 해준다. 시공을 해준다. 그리고 물론 여기 관계인과 발주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어떤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도급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을 도급인이라 그러고 요거는 도급해서 공사를 맡으니까 뭐 여기는 도급인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맡아서 하니까 수급인이라고 한다. 뭐 그거와 관련되는 얘기를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래서 여기 뭐 도급에 대해서 뭐 첫 번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가볍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도급 받은 공사 금액 중에서 내가 뭐 돈 받을 게 있다 그래서 노임을 압류하고 하는 거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근거가 되는 그런 권한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임에 대해서 압류 금지다. 뭐 이거는 거의 상식적인 그런 얘기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하도급 제한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도급 제한. 하도급이라는 게 뭐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관계인 등이다. 관계인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공사업자가 있다 그랬을 때 쌍방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을 했을 때 공사 시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수급한 요자가 공사 시공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타 업자한테 다시 도급을 주는 거, 이거를 하도급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도급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가볍게만 얘기하면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사를 도급받았으면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하도급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내가 공사를 한 10억짜리 정도 공사를 맡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내가 다 하고, 뭐 좋은 의미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정 부분은 요 분야의 전문성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야만 떼가지고 도급을 따로 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하도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하도급에 제한해서 원칙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원칙 하도급은 금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떠냐면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떤 업과 그리고 and 뭐라 했죠? 소방시설 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함께 할 때 그럴 때 어떤 일부에 대해서, 어떤 공사의 일부에 대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의 경우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업이었죠? 그게 동그라미 1번서부터 4번까지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택건설사업, 또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전기공사업, 그리고 정보통신사업.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소방시설업과 관련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드려놨잖아요. 네 가지 얘기를 드려놓고요. 그랬을 때 요거와 소방시설 공사업을 같이 할 때 일부 업을 하도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랬죠? 요 하도급 하는 거는 뭐였죠?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또 제차, 3차 하도급을 치면요, 현장에서 엉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관계인 또는 발주자하고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내가 딴 사람한테 일정한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요, 하도급을 한 번 일부 주는 거는 인정해 주지만 또 거기서 다시 밑에 재하도급 나가고 하면은 질서가 어지러지니까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한다. 그렇지만 여기 예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또 하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라는 게 있었잖아요. 적정성 검토. 한번 여기를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하도급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공사 대금을 10억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 한번 예정 가격으로 치면 한 여기 예를 들면요, 한 1억 정도 되는 공사를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작은 금액만 그 사람한테 하도급 금액으로 주면요, 중간에서 자기가 어떤 안 좋게 남한테 갈 돈을 잘라먹고 공사를 불합리하게 부실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우 수를 기억번, 니은번 둘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번, 니은번에 숫자를 아직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수치를 얘기를 드리면요, 기억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걸 보시면요, 기억번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억번은 82%를 미달하는 금액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만약 여기가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하도급 계약 금액이 있다. 금액.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10억짜리 공사를 도급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일정 부분을 떼서 다른 사람한테 도급을 또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뭐를 견주해서 비교를 했냐면요, 발주자 예정 가격, 발주자의 예정 가격. 그 부분에, 그 공사 부분에 발주자가 한 예정했던 그런 예정 가액이 있다. 예정 가격에 거기 예정 가격이에요. 예정 가격인데 예정 가격이 있다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도급 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봅니다. 여기 상당하는, 요거는 밑에다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예정 금액은 그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밑에 니은번서부터 먼저 봅니다. 하도급 예정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발주자 예정 가격.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부분만 따지면 발주자가 한 얼마쯤일 거라고 해서 예정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60%보다 하도급 예정 금액이 더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6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도급을 준다. 그러면 중간에서 자기가 폭리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는 적정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 있나 없나. 또 그 위에 기억에 나오는 거는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도급 금액 중에서요, 공사를 맡은 금액 중에서 어떤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하도급 여기에 상당하는 금액에 여기 82% 해당하는 금액과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 금액. 근데 요게 하도급 계약한 금액인데 여기는 뭐를 플러스 시키고 뭐를 마이너스 시킨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시키는 거는 뭐였죠? 일반 관리비 이런 거 하고요. 그 등 해서 여기 이윤하고 부가세.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요. 공사를 맡은 사람이 하도급을 맡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면서 뭔가 자재 비용을 줄 수 있어요. 뭐 여기 나가는 어떤 자재 비용 요거는 빼버린다. 그렇게 했을 때 요런 게
도급 금액 중 하도급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럴 때 적정성 검토를 뭐 하회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복잡하신 분은요, 일단 여기는 빼놔버리세요.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하고 여유가 되시는 분만 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조금 복잡했으니까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를 맡은 도급인이 수급인이요, 그 공사라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분야에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 하도급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만 얘기하면요, 하도급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방시설 공사업과 관련된 업,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에 한해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너무 공사 대금으로 하도급 하수급인한테 적게 주면은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는 적정성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금액의 82%에 미달할 때, 60%에 미달할 때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만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도급 받은 금액 중에서 하도급 상당 금액, 그거에 뭐 다는 주는 건 아니니까요. 82%에 미달한다. 그게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뭐랬죠? 일반 관리비 플러스 시키고 수급인한테 나가는 자재 비용은 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하도급 예정 금액이 발주 예정 가격의 60%에 미달될 때, 각각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됐을 때 적정성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공기업 등은요, 어떤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발주자는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뭐라를 얘기했죠? 뭐를 얘기했죠? 뭐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요, 여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가서 봅니다. 내용 가서 보시면요,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소방시설 공사 등의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 하도급 전부, 또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받은 경우에는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3번은요, 하도급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도급 대금을 어떤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결제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말고. 근데 그 기준을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봅니다. 준공금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기성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기성금 이렇게 봅니다. 차이가 뭐죠? 어떤 기성금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사 대금이 10억이다 그랬을 때 계약금 조금 걸어놓고 공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주고, 그리고 나중에 남는 잔액을 주는 게 준공금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준공금 받은 경우에는요, 이걸 받았을 때는 하도급 대금 전액 전부를 주고, 또 기성금을 받은 경우는 뭐였죠? 수행한 부분의 상당 금액에, 수행 부분의 상당 금액에 대해서 각각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까지 주라고 그랬죠? 여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여기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공사 발주자예요. 그래서 업자한테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그 자가 일부를 또 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하도급을 줬어요. 내가 공사 대금을 줬는데 그게 기성금, 공사한 만큼 줬어요. 그랬을 때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 업자한테 주라.
중간에서 뭐 홀딩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고, 준공금은 잔액인 거 아닙니까? 요거에 그것도 어떤 공사 기성금 주고 잔액이거든요. 이 전액을 15일 이상 끌지 말고 바로 하수급인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얘기, 그거를 조금 어렵게 여기서 풀이를 해놨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셔가지고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은 도급계약의 해지에 관련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사감리업자의 감리 제한,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보면요, 도급계약의 해지하고 나왔던 부분 있죠. 도급계약의 해지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때 여기 요 중에서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방시설 공사업이 등록 취소가 되거나 영업 정지됐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해오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소방시설 공사업자와 그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그자가 등록 취소가 됐거나 영업 정지됐다? 그러면 그자가 귀책 사유다. 그래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또 뭐라 했죠? 그 시설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또 폐업을 한 경우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오답을 얘기 드려봅니다. 지위승계했을 때 이때는 해지 사유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중간에 한번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위승계는 뭐였죠? 상속에 의해서 그 지위를 인계받거나 회사가 합병이 돼서 지위를 인계받는다. 그랬을 때는 해지 사유가 아니고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을 때 이럴 때만 해지 사유다. 그래서 여기 답에 어떤 문제에 나왔던 것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봅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어떤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도급인에게 여기 하수급인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지를 했을 때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인하고 발주자한테 알려준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는 여기는 소방시설 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원청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보면요, 공사 감리업자의 감리 제한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감리업자의 감리 제한.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뭐라고 했죠?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인일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리라는 건 뭐죠? 공사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나하나 감독하는데 내가 공사하면서 내가 감리한다? 불공정한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나왔더니요, 복잡하지만 기업 집단 관계에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봅니다. 뭐냐면요, 거기 이렇게 봅니다. 공사 감리업자와 시공자가 같은 그룹 계열사라고 보세요. 그랬을 때 그렇다. 그리고 법인과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에 있을 때 누가? 공사하는 자와 감리자가. 그리고 네 번째, 친족 관계에 있다. 우리 친척이 공사하는데 내가 감리한다? 결국 양가로 1번서부터 양가로 4번까지 여기 감리 제한은 뭐였죠?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한쪽에서는 공사 시공하고 한쪽에서 공사 감리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였습니까?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방법 뭐 네 번째 나왔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바깥으로 알린다, 공시한다. 결국 이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공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의 시공능력을 공개적으로 한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질서를 좀 바르게 잡고 뭐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한 게 바로 시공능력 평가고 공시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합니까? 누가 이걸 합니까? 지금 여기서 시공능력이라는 건 소방시설업 시공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의 업무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가서 통합됐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의 업무가 됐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는데요. 그런데 봅니다. 시공능력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을 얘기를 드리면요. 182페이지 하단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시공능력 평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시공능력 평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한 번 시공능력 평가에서 공시했다고 해서 그게 너무 길게 가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유효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뭐 요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도급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시공능력 평가를 해서 공시했을 때 언제까지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한다 그랬죠? 매년 7월 31일까지 뭐 여기 일간 신문에 어떤 신문에 실어놓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된다. 이러면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반 신문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올려놓으면요. 지금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다. 그리고 그 밑에 규칙 별표 4에 나와있던 이 내용을 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과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평가하는 방법을 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뭐를 더하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요 내용들을 그냥 암기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앞자만 따면요. 경기하는 사람이 실신했다. 왜? 시공능력 평가하다가 하도 어려워서. 그래서 봅니다. 여기 경은 뭐였습니까? 경은 뭐였냐면요. 경은 경력평가액이거든요. 경력평가액.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기는 뭐였죠? 기는 기술력평가액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술력평가액이다. 기술력평가액이 그렇고. 그리고 자는 뭐였습니까? 자는 여기 나온 데로 보면요. 우리 자본금 평가액이다. 자본금 평가액이다. 자본금 평가액이다. 평가액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였죠? 실적 평가액이다. 실적 평가액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있는 신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신인도 평가액이다. 신인도 평가액이다. 각각 이런 거를 더해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정한다. 결국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시공능력을 볼 때 그 사람, 그 회사 경력 봐야 되죠. 또 기술력이 어느 정도가 봐야 되죠. 또 금전적 뒷받침돼야 되니까 자본금 봐야 되죠. 그리고 어떤 그동안 해왔던 실적 봐야 되죠. 그리고 업계에서의 신인도 봐야 되죠. 이런 거를 더해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산정한다. 아주 공정하게 산정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도급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리고 소방기술자 관련되는 얘기를 봅니다. 뭐 그러면서 뭐 소방기술자가 뭐 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해야 되고 또 자격증 대여해주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중 취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의무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봅니다. 소방기술자의 경력 인정 또 자격수첩 발급 이거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어떤 업무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용 정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봅니다. 소방기술자 어떤 인정을 해준다.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자격수첩 발급
이런 자격수조 발급에 의해서 누가 기술자인지 아닌지 외부에 드러나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의 업무였죠? 이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업무다. 한 요 정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있다. 기술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실무 교육에 대해서는 주기가 어쨌죠? 2년마다 1회 이상 받으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2년마다 1회 이상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봅니다. 소방기술자의 어떤 기술자를 인정을 해주고 자격수첩 발급하고 누구의 업무냐? 국민안전처 장관의 업무고, 또 그리고 소방기술자에 대해서는 실무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 봅니다. 그리고 교육받기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한테 알려주라 그랬죠. 소방관련법에서는 각종 교육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요, 교육 실시하기 전에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며칠 전이었냐면 10일 전까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던 그런 어떤 숫자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 들어가셔서 한번 봅니다. 문제, 기출 예상 문제, 문제 1번 들어가면요, 문제 1번에 보면은 뭐가 나왔었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다가, 그랬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서부터 3번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성능 위주의 설계다.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서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문제 놓고 한번 볼게요. 1번에 볼게요. 1번에 어떤 성능 위주로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1번 봅니다. 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면적 해놓고 뭐라고 했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게 틀렸잖아요. 1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였습니까?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럴 때 여기 성능 위주 설계를 하라 그랬어요. 숫자를 틀리게 했었고요. 2번도 봅니다. 2번도 보시면 어땠냐면요,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철도 역사 그랬죠? 2만 제곱미터인 철도 역사 그랬는데, 철도 역사의 경우는 2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이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랬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2번의 해설을 봅니다. 어떤 철도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공항시설의 신축 뭐 이런 게 있을 때 요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성능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관이 5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왜 하필 영화관이 나왔습니까? 요즘 특성이 뭐죠? 여러분 CGV 가거나 롯데시네마 가거나요, 그랬을 때 가면은 영화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과거에 오래전에는 극장 하나밖에 없었다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영화를 상영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영화관이 여러 개 있으면은 아무래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5개 이상, 이게 아니라 5개 이상이 아니라 성능 위주로 할 때는 이게 10개 이상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틀리고, 그리고 뭐 이거 다 틀린 얘기였고 4번만 맞은 거 아닙니까? 4번 뭐라 그랬죠? 높이 120m인 특정 소방 대상물, 120m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는 100m 이상이면은 되다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4번만 맞았다. 또 2번도 봅니다. 2번도 지금까지 했던 거 연결해서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2번, 3번을 보세요. 철도하고 도시철도, 공항시설의 경우는요, 연면적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면적 기준이 2만 5천이 아니라 이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번에 3번 또한 틀렸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3번도 봅니다. 3번도 성능 위주로
설계될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해설도 한번 봅니다. 높이가 우리가 앞서도 나왔지만요, 10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데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별도로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일반 어떤 용도하고 달리 어떤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3번에 2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한번 봅니다. 소방시설, 착공시설, 소방시설의 착공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라고 물어본 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다. 왜? 이 내용 자체는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장관한테 가져가거나 시도의사한테 가져갈 그럴 내용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5번의 연속으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은요 일정 부분에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답을 고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지만 여기는 이런 부분 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던 방식으로 암기 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아닌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6번서부터 8번까지는요, 6번서부터 8번까지는 6번서부터 9번까지가 그렇네요. 9번까지는 착공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을 물어보는데, 물론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랬습니까?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좀 나눠서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착공 신고할 때, 신축할 때 착공 신고하는 게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증축할 때 착공 신고하는 게 있었죠. 뭐 그런 게 있었죠. 증설할 때 착공 신고 있었죠. 또 그리고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착공 신고 중에서 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교체 또는 보수할 때 신고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앞자만 따가지고 암기 요령을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신 분은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못 찾아요. 여기서 봅니다. 신설할 때 뭐 했었죠? 앞자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면 자재비, 그리고 또 비비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비무용.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요, 이렇게 해야지 정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증설하고 뭐 교체, 보수는 여기 갖고 가고요. 사면은 뭐였죠? 연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 3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연으로 시작되는 거 3가지가 있었죠. 그 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연으로 하는 거는요, 뭐 사면 해가지고 뭐 나오는 뭐 그런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연결 살수 설비, 또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어떤 연소 방지 설비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재비 할 때 자가 뭐가 있었죠? 자재비 할 때 자는요, 여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뭐 재연 설비, 그리고 비는 뭐였었죠? 뭐 비상 콘센트 설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비가 뭐 있었죠? 비상 경보 설비, 그리고 또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무가 뭐가 있었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용이 뭐 있었죠? 소화 용수 설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런 거 신축할 때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그 6번에, 그리고 증설할 때는 뭐가 있었죠? 여기 증설할 때도 한번 봅니다. 증설할 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도 사면 자재비, 그리고 여기 옥수 물관하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사면은 여기하고 똑같았고요. 자재비도 똑같았다. 그리고 이게 옥내 소화전이고 스프링쿨러 설비고 물 분무 등 설비고요. 그리고 여기 가는 간이 스프링쿨러 설비다라고 한번 봅니다. 그래 놓고 봅니다. 여기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닌 것 그랬는데
6번에 1번이 틀려서 답이었잖아요. 1번이 왜 틀렸습니까? 1번에 보시면은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설공사였잖아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였는데요. 그런데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신축할 때 착공신고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증설공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증설. 이거는 신축할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건 신설할 때 그랬잖아요. 신설할 때. 신축. 그러다 보니까 6번에 1번이 틀렸던 얘기고요. 그리고 7번 봅니다. 7번 가서 보시면요. 7번 보기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기 나왔던 걸 한번 봅니다. 어떤 교체 또는 보수. 교체 또는 보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 소, 제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수가 뭐였었죠? 수신반. 그리고 소가 뭐였습니까? 소와 펌프. 그리고 제는 제어반이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면 4번에 재현시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8번도 가서 보시면요. 8번도 7번과 유사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 소, 제 그러면서 2번 봅니다. 주배관의 정비 이 내용은 없었다 하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9번 가서 봅니다. 9번 가서 보시면요. 9번 지금 신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아닌 것 이거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 봅니다.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요. 여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 내용들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이런 거는 들어가고요. 여기 그리고 옥내소화전 여기 옥내외 스물관 그랬는데 이거 빠졌네요. 옥내외 스물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소화용 설비도 들어가고 비상경보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들어가지만 그 2번을 봅니다. 2번에 누전 경보기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있지만 자동화재 속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9번에 답이 2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 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 물 분무는 물을 작은 입자로 해서 살포를 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물 분무 소화 설비예요. 물 분무 등 했으니까 다른 유사한 것까지 묶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설을 보세요. 여기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등에는요. 물 분무도 들어가고 포는 거품, 이산화탄소는 어떤 그 공기 중에 있을 때 산소 양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을 끄는 건 거 아닙니까? 할론, 분말, 청정소화 약제 등이 있다.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10번에 3번이었죠.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는 화재 발생했을 때 많은 양의 물을 살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이건 분무 형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10번에 3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고요. 일부 문제는 그 내용 중에서 좀 두 문자를 이용해서라도 암기를 하지 않으면요. 답을 못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치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론할 때 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응용을 해서 좀 두 문자 형태로 해서 자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서 꼭 어떤 시험장 가서 답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